상속세 진짜 10억까지 안 내나요?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10억까지 정말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만 있다면 10억짜리 집을 상속받아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배우자만 있다면 또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생략된 절반짜리 정보입니다. 결론은 먼저 배우자 자녀 모두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자녀만 있으면 5억 초과 시 세금 발생 가능, 배우자만 있으면 공제 합계 최소 7억 원 수준.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12월 공식 발표를 통해 앞으로 초고가 아파트와 고가 단독주택을 상속증여할 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면 괜찮다는 말, 이제는 모든 경우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을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지를 짚어보고 실제 국세청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상속세 증여세 질문답안 설명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12월 3일 공식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입니다. 개인 의견이나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 두 자료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어떤 말들이 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들입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상속세는 10억까지는 안 낸다더라. 집 한 채 정도는 걱정 없다더라. 집 한 채 상속받으면 2주택자 되어 종부세 폭탄 맞는다더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문제 없다더라. 요즘 상속증여세가 갑자기 세졌다더라.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 네 가지 말은 전부 실제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조건이 생략된 말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전제가 빠진 채 결론만 남아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맞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들을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2부,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 제목 위주의 정보 소비 문제입니다. 상속세 폭탄 맞았다. 10억 이하 상속세 없다처럼 제목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특정한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압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으면 전혀 다른 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둘째는 조건이 생략된 채 말이 퍼지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어느 순간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로 줄어들어 퍼집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빠지면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됩니다. 말이 전달되면서 조건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셋째는 개인 경험담과 공식 기준이 섞이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됐다 아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모두에게 통하는 공식인 것처럼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례는 그분만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낸 자료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부 검증 1번, 상속세 진짜 10억까지 안 내나요? 앞서 결론부터 드렸지만 왜 그런지 구조를 이해하셔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 자료를 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재산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빼도 되는 항목들을 먼저 다 빼고 난 뒤에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도 공제가 적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상속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있는 경우 기본 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은 공제 합계 최소 10억 원.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음 기본 공제 5억 원만 적용.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상속세 발생 가능.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자녀 없음 기본 공제 2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공제 합계 최소 7억 원. 결국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말입니다. 자녀만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10억짜리 재산에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재산 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는 구조이며 최대 30억 원까지, 그리고 총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약 60%, 2명이면 43%, 3명이면 33%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내역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본 공제 외에도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같은 추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봉양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0억이냐 아니냐만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배포한 상속세 증여세 질문글이 고답한 설명 자료이고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부 검증 2번, 집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본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세금 폭탄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 지위가 유지됩니다. 무조건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주택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순간 바로 2주택자로 처리되어 세금이 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지분율과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주택수에 아예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면서 봉양하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의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동거했던 그 자녀가 직접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나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도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인정됩니다. 동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먼저 팔면 불리해질 수 있고 이 순서는 실제로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본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5부 검증 3번 공시가격 기준이면 괜찮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부동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면 괜찮다는 말 지금도 그대로 통할까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신고 앞으로는 무조건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고가 단독주택의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선정 기준도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졌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순위는 실제 거래 가격인 시가이고 2순위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순위인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 기준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3순위인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273위의 경우 추정시가가 220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시가의 3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제곱미터도 추정시가 180억 원에 공시가격이 75억 원으로 약 42% 수준이었습니다. 실제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일반 아파트 소유자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반면 실제 더 비싼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는 불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불합리한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제곱미터는 기준시가 37억 원이라 증여세가 13.7억 원인 반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는 기준시가 25억 원에 증여세가 16.7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크기도 훨씬 크고 시장 가치도 훨씬 높은 아파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꾸로 된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역전 현상을 조세 형평성의 문제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4년 12월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의 꼬마 빌딩 위주로 하던 감정평가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꼬마 빌딩이란 개별 기준 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상업용 건물, 즉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물을 말하는데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런 건물들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4년간 총 727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 가액보다 평균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되었고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비율도 2020년 9%에서 2024년 24.4%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고가 주거용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충분했던 시대가 실질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부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분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확대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거나 그 반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추가적인 국세청의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하다는 행정적 편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 감정가액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 증여세는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실제로 팔 때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처음 취득한 가액을 뺀 차익에 세금이 붙는데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있으면 그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의 세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로 시가신고 시 지금 세금 소폭 증가 플러스 나중 양도세 절감 효과 플러스 감정 수수료 최대 500만 원 공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시가격 기준 신고가 예전처럼 자동으로 통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반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제대로 신고하면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실시된 뒤에 더 크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7부 오늘 영상 핵심 3가지 요약.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는 금액 하나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은 배우자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집을 상속받는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 후 5년간 1주택 지위 유지,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기존 주택 먼저 양도 순서 등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증여 부동산은 이제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고가 단독주택까지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기준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마무리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영상은 국세청이 직접 펴낸 상속세 증여세 Q&A 설명 자료와 2024년 12월 보도 참고 자료 이 2가지 공식 자료만을 기반으로 만든 해설 영상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그 상담을 받기 전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영상이고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안심하지 않으시도록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해드린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국세청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고 상속받은 집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생명보험 계약자 변경, 축의금 활용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증여세 관련 오해들도 국세청 팩트체크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씩 확인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들 역시 소문이 많은 주제인 만큼 공식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일생에서 한두 번 겪는 일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불필요하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문이나 기사 제목만 보고 불안해하거나 방심하지 마시고 공식 기준을 미리 알고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